여러분은 단 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한 나라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출근길에 들었던 라디오 뉴스 한 문장이 저녁이 되면 여러분의 평생 저축을 증발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1929년 가을,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제국이 단 며칠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어떻게 역사상 최악의 경제 재앙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월스트리트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거래소 앞에 모여들었고 개장 종이 울리자마자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죠. 당했습니다. 모두가 팔려고만 했거든요. 사려는 사람은 없고 팔려는 사람만 넘쳐났습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폭락했고 오후가 되자 완전한 패닉 상태가 되었죠. 그날 하루 동안 127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평소에 5배가 넘는 양이었어요. 전화선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브로커들은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증권거래소와 은행 사이의 통신이 끊어지면서 혼란은 더욱 심해졌죠.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만에 미국인들은 145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날려버렸습니다. 당시 캐나다 경제의 전체 규모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놀라운 건 이 모든 재앙이 사실은 7개월 전에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 주인공이 바로 찰스 미첼, 당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은행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선샤인 찰리라고 불렀어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죠. 이 재앙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황은 무려 1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2600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여러분 주변 사람 4명 중 1명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는 상황을요. 5200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고 그 은행에 돈을 맡겼던 수백만 가정은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렸습니다. 거리에는 노숙자가 넘쳐났습니다. 약 210만 명의 미국인이 집 없이 떠돌았죠. 그들은 판자촌에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비꼬며 후버빌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의 이름을 딴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자살률입니다. 평소보다 30%나 증가했거든요. 하루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백만장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음 날 다리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이야기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어요. 광란의 20년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죠. 자동차가 대중화되고 라디오가 모든 집에 있었으며 재즈 음악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마철루들이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고 사람들은 이 호황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이때 찰스 에드윈 미첼이라는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1877년 매사추세츠의 평범한 농가에서 태어난 그는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농부였고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 훗날 미국 최고의 금융실력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919년 미첼은 내셔널 시티 은행의 수장이 됩니다. 이 은행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자산이 2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1년 예산보다 많은 돈이었죠. 그런데 미첼에게는 남들과는 다른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식시장을 일반 대중에게 개방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당시만 해도 주식 투자는 극소수 부유층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약 48만 명만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은행에 예금하거나 국채를 사는 게 전부였죠. 주식 시장은 철저히 닫힌 세계였고
엘리트들만의 비밀 클럽 같은 곳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곳에 발을 들일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미첼은 여기서 엄청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왜 부자만 더 부자가 되어야 하는가? 모든 시민이 자본주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의 이 구호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죠. 민주적이고 진보적으로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드디어 자신들도 부자들처럼 투자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1920년 미첼은 내셔널 시티 컴퍼니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 은행 창구에서 주식을 파는 것이었죠. 생각해 보세요. 예금하러 은행에 갔는데 직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손님, 그냥 예금만 하시면 연 3%밖에 못 받으세요. 하지만 우리 주식 상품에 투자하시면 1년에 20%, 30% 수익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누가 안 혹하겠어요? 미첼은 주식 판매를 하나의 과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간 심리를 깊이 연구했어요. 사람들이 가진 욕망, 두려움, 꿈을 분석했죠. 그리고 그에 맞춘 완벽한 판매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전국 69개 지점에 특별 훈련받은 판매원들을 배치했어요. 이들은 단순한 은행원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파는 상인들이었죠. 광고 전략도 혁신적이었습니다. 신문에는 자극적인 광고가 실렸어요. 매달 $15만 투자하세요. 10년 후 여러분은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AT&T의 주주가 되십시오. 당신도 이제 대기업의 주인입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 그것은 주식입니다. 이런 문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죠. 잡지에는 성공 사례가 넘쳐났습니다. 오하이오의 한 비서는 월급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해 단 2년 만에 저택을 샀습니다. 노면전차 운전사였던 그는 배당금만으로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매주 발표되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죠. 저 사람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영업사원들의 화술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자존심을 자극했어요. 존슨 씨,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실 건가요? 이제 주인이 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스미스 부인, 남편분께서 포드에서 일하신다고요? 그럼 왜 포드의 공동 소유주가 되지 않으시나요? 남편이 만든 차가 팔릴 때마다 부인도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도 정교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벽에는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큰 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최신형 자동차 옆에서 웃고 있는 부부, 좋은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주식 투자로 우리 가족의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미첼의 진짜 천재성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마진 거래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자기 돈 10%만 내고 나머지 90%는 은행에서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100를 가지고 있다면 은행에서 $900를 더 빌려서 총 $1000어치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매력적이었을까요? 계산을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주가가 20%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1000가 $1200가 되는 거죠. $200를 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낸 돈은 $100 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 200%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나중에 갚으면 되니까 당장은 엄청난 이익이 손에 들어오는 거죠. 판매 이걸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브라운 씨를 보세요. $50만 투자해서 $500어치 RCA 주식을 샀습니다. 반년 만에 주가가 30% 올랐어요. $150 이익이 생겼죠. $50로 $150를 번 겁니다. 만약 은행에 예금했다면 얼마를 받았을까요? 고작 $1 50센트입니다. 비교가 되시나요? 결과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925년부터 1929년까지 단 4년 만에 주식 투자용 대출 규모가 $21에서 $88억 폭증했어요. 무려 420% 증가한 겁니다. 주식을 소유한 미국인 숫자도 48만 명에서 1050만 명으로 급증했죠. 거의 22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주식 시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하이오의 한 교사는
자기 집을 담보로 잡혀서 RCA 주식을 샀어요. 캔자스의 농부는 키우던 소를 모두 팔아서 제너럴 모터스 주식을 샀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정비공은 6개월치 월급을 모아서 포드 주식을 샀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야. 미첼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신문들은 그를 금융의 천재, 월스트리트를 민주화한 남자라고 칭송했어요. 1928년 한 해 동안 그가 번 돈이 120만 달러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00만 달러예요.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사람들은 거리에서 그를 알아보고 환호했죠. 저 사람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준 은행가야. 미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복잡한 금융상품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투자 신탁이었죠. 이게 뭐냐면 빌린 돈으로 여러 주식을 사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펀드 자체를 또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도 마진으로 살 수 있게 했죠. 복잡하게 들리나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A라는 펀드가 빌린 돈으로 주식을 삽니다. 그런데 이 A 펀드 자체의 주식을 B가 또 빌린 돈으로 삽니다. 그리고 B가 산 A 펀드의 주식을 담보로 C가 돈을 빌립니다. 빚 위에 빚을 쌓고 그 위에 또 빚을 쌓는 거죠. 이건 마치 불안정한 카드집과 같았습니다. 바람만 살짝 불어도 무너질 수 있는 구조였어요. 1929년 봄이 되자 조금 머리가 깨어있는 경제학자들이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주가가 실제 경제 성장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고 있어요. 연방준비제도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시장이 과열되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확실히 이상했어요.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연간 순이익의 15배나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아시나요? 오늘날에도 그 정도면 명백한 거품이라고 판단하는 수준입니다. 회사가 1년에 100달러를 버는데 그 회사의 가치를 1,500달러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1929년 2월 6일 연방준비제도가 공식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은행들은 투기를 위한 대출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진 거래에 대한 자금 공급을 제한하십시오. 명백한 신호였어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 만에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졌죠. 이 터지는 건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주식을 팔려고 했고 그럴수록 가격은 더 떨어졌어요. 바로 이 순간 1929년 3월 12일 찰스 미첼이 역사를 바꿀 발언을 합니다. 그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그는 자신만만하게 선언했습니다. 내셔널 시티 은행은 시장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을 모두 공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 혼란이 일어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폭탄이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 한 면에는 이런 헤드라인이 실렸죠. 선샤인 찰리가 미국을 구했다. 미첼 회장, 위기를 단번에 해결.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역시 우리의 영웅이야. 미첼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주가는 즉시 반등했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모든 손실을 회복하고 오히려 더 높이 올랐습니다. 미첼의 발언 이후 시장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1929년 여름, 주가는 상상할 수 없는 높이까지 치솟았어요. 다우존스 지수가 381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이후 25년간 깨지지 않았죠. 그만큼 비정상적으로 높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몇 달 동안 약 310만 명의 새로운 투자자가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부들이 몰래 금반지를 팔아서 주식을 샀어요. 구두닦이 소년이 손님들에게 이 주식 사세요. 돈 됩니다 라고 조언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용돈을 모아서 주식을 샀죠. 온 나라가 주식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일찍 투자한 사람들은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 서류상으로는 수십만 달러를 보유하게 되었어요. 운전기사가 고급 저택을 계약했고 비서가 밍크 코트를 샀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했죠. 나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부자가 될 운명이었어. 미국 전체가 끝없는 부의 환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파티는 매일 밤 열렸고
사람들은 아직 받지도 않은 수익으로 빚을 내서 사치품을 샀어요.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죠. 이 호황은 절대 끝나지 않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 그런데 이 화려한 겉모습 속에는 치명적인 수학적 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장에 투자된 돈의 90%가 실제로는 빌린 돈이었거든요. 자기 돈은 고작 10%에 불과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주가가 단 10%만 떨어져도 투자자는 모든 걸 잃습니다. 50% 떨어지면 은행에 1년치 연봉보다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거죠. 1929년 가을이 되자 똑똑한 사람들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대형 연금 펀드, 보험회사, 기관 투자자들은 일반인들이 모르는 신호를 읽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실물 경제의 둔화였습니다. 공장 생산량이 감소했고 자동차 판매량이 떨어졌으며 신규 주택 착공이 줄었죠.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현실과 주식시장 사이의 괴리가 위험 수준에 달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마진 거래의 위험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고 있었죠. 시장 자금의 92%가 빌린 돈이야. 조금만 흔들려도 연쇄 파산이 일어날 거야. 간단한 계산이었습니다. 1000명이 각자 $100씩 가지고 $1000씩 주식을 샀다면 주가가 15% 떨어지는 순간 모두가 추가 입금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럴 돈이 어디 있나요? 결국 다들 팔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가격은 더 떨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미래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아버지인 조셉 케네디는 훗날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길거리에서 신발 닦는 소년이 나한테 주식 팁을 주더군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제 모든 바보들이 다 들어왔구나. 빠져나갈 때가 됐다고. 결정적이었던 건 금리 인상 계획이었습니다. 내부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연방준비제도가 곧 금리를 올릴 거라고요. 금리가 오르면 돈 빌리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마진 투자자들은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하죠.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팔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팔고 결국엔 대형 투자자들은 조용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팔았어요. 시장을 충격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죠. 한꺼번에 팔면 패닉이 일어나니까요. 그들은 자신들만 먼저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10월이 되자 상황이 급변했다는 점입니다. 일부 은행들이 극비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영란은행이 곧 기준금리를 인상할 계획이라는 정보였습니다. 그럼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자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국제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뉴욕의 주요 투자 펀드들이 비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지금 당장 전부 팔자. 개장과 동시에 그들은 엄청난 양의 주식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수십만 주씩, 동시다발적으로요.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하지만 곧 엄청난 속도로 떨어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완전한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죠. 팔아! 얼마든 상관없어. 그냥 팔아!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날 하루 동안 127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이건 평소의 5배가 넘는 양이었어요. 주식 중개인들은 쏟아지는 주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외쳤죠. 지금 300통의 주문이 밀려 있어요. 처리할 수가 없어요. 통신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은행과 증권거래소 사이의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때 미첼이 만든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이 드러났습니다. 마진 거래의 도미노 효과였죠. 어떻게 작동했을까요? 주가가 떨어지면 은행이 투자자들에게 연락합니다. 손님, 주가가 10% 떨어졌습니다. 추가로 돈을 입금하시거나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추가로 입금할 돈이 없습니다. 애초에 자기 돈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할 수 없이 주식을 팔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고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주식의 담보 가치가 없어집니다. 은행들은 새로운 대출을 중단해요. 이제 주식으로 돈을 빌려드릴 수 없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버립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마진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파산하기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빚을 못 갚으니까요. 특히 미첼의 방식을 따라
공격적으로 대출해준 은행들이 제일 먼저 무너졌죠. 10월 29일 화요일. 역사는 이날을 검은 화요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진짜 재앙이 시작된 날이었어요. 단 하루 만에 미국인들은 145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전체에 쓴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하지만 더 비극적인 건 숫자 뒤에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디트로이트의 정비공 에드워드 홈킨스는 평생 모은 5,000달러를 포드 주식에 투자했어요. 11월이 되자 그 주식의 가치는 겨우 200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3,000달러를 더 내라고 요구했죠. 호킨스는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자신의 차고에서 목숨을 끊었어요. 오하이오의 교사 메리 키필드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이 평생 살던 집을 담보로 잡혀서 RCA 주식을 샀거든요. 붕괴 이후 은행이 집을 압류했습니다. 70대 노부모와 40대 딸, 그리고 10대 손주까지 3대가 한순간에 거리로 쫓겨났죠. 그들은 공공급식소 앞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은행 앞뿐만 아니라 다리 위에도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브루클린 다리는 자살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백만장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몸을 던졌죠.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마지막 남은 5센트 동전을 넣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동전으로 신문이라도 샀을까 해서였대요. 그럼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던 찰스 미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동안 그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죠. 1933년 미국 의회가 그를 소환했습니다. 청문회장은 분노한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카터 글래스 상원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첼 씨, 당신은 수백만 미국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십니까? 미첼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일반 시민들에게도 부자가 될 기회를 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주식을 사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청문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죠. 저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구나. 자기가 뭘 저질렀는지를. 하지만 법의 심판은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같은 해 미첼은 85만 달러의 탈세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조사 결과 소득을 숨기기 위해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더군요. 재판 과정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한때 미국의 영웅이었던 남자가 법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결국 그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은행장직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했습니다. 완전한 불명예 속에서요.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야유를 보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나라를 망친 놈이야. 언론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찰스 미첼은 금융재앙의 설계자입니다.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아메리칸 나이트메어로 바꿔버렸습니다. 반면 일부 보수 언론은 그를 옹호했죠. 미첼은 희생양일 뿐이다. 탐욕스러웠던 건 대중이었다.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증오였죠. 디트로이트의 한 지역 신문은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찰스 미첼은 권총을 들지 않고도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은행 강도는 돈가방을 훔치지만 미첼은 한 세대 전체의 미래를 훔쳤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내셔널시티 은행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미첼이 떠난 후 새로운 경영진은 모든 위험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대신 안전한 예금과 대출 업무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정부는 이 은행을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며 지원했습니다. 게다가 경쟁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내셔널시티는 그들의 자산을 헐값에 인수할 수 있었어요. 1935년이 되자 이 은행은 위기 이전보다 훨씬 더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재앙을 만든 은행이 오히려 재앙에서 이익을 봤으니까요. 미첼 본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재판 후 유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은행들의 컨설턴트로 일하며 조용히 살았어요. 1940년대에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투자 회사를 만들어 운영했죠. 한때 선샤인 찰리라고 불리며 미국 전체의 사랑을 받았던 남자는
이제 1920년대 탐욕의 상징으로만 기억되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1955년 그는 7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이 대공황을 촉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미첼이 만든 재앙은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1933년 의회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바로 글래스-스티걸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간단했죠.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완전히 분리한다. 왜냐고요? 은행가들이 고객의 예금으로 도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로운 감독기구도 만들어졌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탄생했어요. 모든 주식 거래를 감시하고 사기를 막기 위한 기관이었죠. 은행 예금 보험 제도도 이때 시작되었습니다. 은행이 망해도 당신의 돈은 정부가 보호합니다. 마진 거래에 대한 엄격한 규제도 도입되었어요. 더 이상 10%만 내고 주식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국 정부는 맹세했습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더 극단적인 조치도 취했습니다. 1933년 4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충격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모든 미국 시민은 보유한 금을 정부에 반납하라. 개인의 금 소유를 금지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다니요. 왜 이런 극단적 조치를 취했을까요? 당시 달러는 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달러를 가져가면 정부가 금으로 바꿔줘야 했죠. 그런데 경제를 살리려면 돈을 많이 찍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금이 부족하면 돈을 찍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의 금을 빼앗기로 한 거죠. 한 달 만에 미국인들은 3,700톤이 넘는 금을 정부에 넘겼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의 금 보유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었어요. 그리고 1년 후 정부는 금값을 온스당 20달러에서 35달러로 인상했습니다. 순식간에 75% 이익을 본 거죠. 국민들에게서 싸게 빼앗아서 비싸게 재평가한 겁니다. 대공황의 상처는 깊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한 세대 전체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죠. 수백만 명이 평생 주식시장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행도 믿을 수 없어. 차라리 집 마룻바닥 밑에 현금을 숨기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이 1929년과 놀랄 만큼 비슷하다는 거예요. 거의 한 세기가 지났는데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5,200만 명이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거래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주식을 사고 팔죠. 마진 대출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9,200억 달러입니다. 역사상 최고 수준이에요. 1929년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로빈후드 같은 앱들이 뭐라고 광고하나요? 누구나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제로, 전문가처럼 거래하세요. 들어보세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미첼이 1920년대에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자본가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대가 암호화폐와 밈 주식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이 100배 올랐대. 게임스톱 주식이 하루 만에 10배가 됐어. 사람들은 빌린 돈으로 이런 걸 삽니다. 마진 계좌를 열어서 레버리지를 쓰죠.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미첼이 100년 전에 만든 그 시스템이에요. 더 무서운 건 평균적인 미국인이 지금 1년 수입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용카드 빚,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그리고 주식 마진, 빚 위에 빚을 쌓고 있어요. 1929년의 부채 피라미드와 뭐가 다를까요? 소셜미디어에는 투자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10대 청소년이 유튜브에서 이 주식 사면 부자 됩니다 라고 말해요. 틱톡에서는 이 코인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라는 영상이 수백만 뷰를 기록합니다. 1929년에 구두 닦기가 주식 조언을 했던 것과 다를 게 뭔가요? 사람들은 또다시 말합니다. 이번엔 달라. 우리는 더 똑똑해졌어. 기술이 발전했잖아. 정말 그럴까요? 1929년 사람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찰스 미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좋은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시스템은 수백만 명을 파멸로 몰아넣었죠.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팔았지만 결국 악몽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시민이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 미첼이 1928년에 한 말입니다. 모두가 투자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듣는 말이죠. 역사는 정확히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리듬으로 흘러가곤 하죠. 여러분이 다음에 쉽게 돈 버세요. 금융민주화.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잠깐 멈춰 서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선샤인 찰리는 어떻게 되었더라? 1929년엔 어떻게 끝났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번에 진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100년 전 사람들도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시대는 이전과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들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로 우리는 그들보다 더 현명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듣느냐 안 듣느냐는 우리 선택입니다. 미첼의 이야기를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치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오늘날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가지만은 확실합니다. 쉬운 돈은 없다는 거예요. 빠르게 부자가 되는 비법은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걸 판다면 진짜 부자가 되는 건 여러분이 아니라 그걸 파는 사람일 겁니다. 미첼이 그랬듯이요. 선샤인 찰리는 1928년에 12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주식을 산 일반인들은 1년 후 모든 걸 잃었죠. 누가 진짜 이득을 봤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는 자는 역사를 반복할 수밖에 없으니까요.